아버지의 유언장을 상속장을 읽는 낭독하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재산의 멈췄습니다. 대부분은 장남에게 장례식을 상속될 마친 지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유언장을 우리 삼형제는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법무법인 재산의 회의실에 대부분은 모였습니다. 장남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심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형 준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둘째 성호는 연신 볼펜을 돌리며 초조해했습니다. 막내인 나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나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평범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남 준호에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억 원을 상속한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큰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표정이었을까요? 둘째 성호에게는 회사의 주식 40%와 현금 5억 원을 상속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권은 성호가 갖는다. 이번엔 둘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장남인 큰형이 이어받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으니까요. 큰형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막내 민호에게는 부산의 땅 3필지와 현금 7억 원을 상속한다. 제가 가장 많은 현금을 받게 된 겁니다. 형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향했습니다. 둘째는 당황스러워했고 큰형은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신중한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에는 조건이 있다. 새 아들이 앞으로 5년간 매년 추석과 설날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하며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즉시 무효가 되며 나머지 형제들에게 분배된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직접 쓰신 부분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항상 장남이라는 책임감으로 살아왔구나. 하지만 책임감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큰형의 턱이 떨렸습니다. 성호야, 너는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게 미안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형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받을 때가 됐다.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막내라고 해서 항상 보호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내가 형들을 지켜야 할 때도 올 거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너희 모두의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건 서로가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는 당연히 장남인 내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결정? 누가 회사를 읽어왔는데? 내가 아버지 옆에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됐지만 형들의 표정을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고인께서 충분히 고민하신 결정일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시면. 조건?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5년간 가족놀이를 하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둘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요. 아버지 뜻도 있으시고. 뜻? 공평하지도 않은 게 무슨 뜻이야? 난 인정 안 해.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제가 말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너도 마음에 들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큰형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많이 받아서 좋지? 형, 그렇게 말하지 마요.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까지 넘겨받으면서 무슨 말을 해?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벌써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으니 일단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큰형이 서리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문을 쾅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둘째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해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성우 형,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이런 식으로. 둘째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회사를 맡으라니. 형이 화낼 만해. 그럼 형한테 넘기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해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이요? 네. 하지만 조건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고인의 명확한 의지이니까요. 5년간 가족이 함께 모이라는 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형, 큰형한테 전화해 볼까요? 지금은 안 받을 거야. 화가 많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때 제 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나 봅니다. 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는데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빠,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낼 거야. 시간이 지나면. 형들이 화났어요. 화날 수 있지. 하지만 이해하게 될 거다. 정말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너희들을 믿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형의 아내인 형수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형이 어젯밤부터 술만 마시고 있어. 무슨 일이야? 형수님께 상황을 설명하니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형이 얼마나 회사 일에 매달려 왔는데. 형수님, 형 좀 달래주세요. 내가 뭐라고 해? 이건 너희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했습니다. 둘째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둘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형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3일이 지나도 큰형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형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와 저는 급히 만났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형이 정말 소송을 할까요? 몰라. 하지만 형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해. 그럼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둘째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일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유언장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항상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했다. 성호는 늘 형의 그늘에서 자신을 숨겼다. 민호는 막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몫을 해야 할 때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상속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너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미디어틀리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큰일이야. 아버지가 또 다른 편지를 남기셨어.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둘째도 편지를 읽고 나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둘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아버지가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건지. 그럼 큰형한테 이 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겠어. 하지만 형이 만나줄까? 마침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형?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성우도 부르고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형, 혹시 내일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둘째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모르겠어. 하지만 희망적이야.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큰형 집에서 만났습니다. 형수님이 차를 내주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한테. 뜻밖의 사과였습니다. 형,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큰형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생각했구나. 형이 화날 만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 각자의 성향을 다 알고 계셨어.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큰형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보자. 5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순간 형제의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대신 이해와 희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진짜 숨겨진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은 걸 가져가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형이 화해를 제안한 지 3일 후 우리는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형, 그런데 회사 지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형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의 화해의 분위기가 무색하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감정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둘째 성우가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 일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경영을 맡으라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큰형의 목소리에 다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회사가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해도 수십 개였습니다. 무엇보다 큰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회사를 갑자기 둘째가 넘겨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성우야, 솔직히 말해봐. 회사 운영할 자신 있어? 큰형의 직접적인 질문에 둘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배우면 되는 거 아닐까? 배우면 된다고?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3개 프로젝트가 적자를 냈어. 내가 밤새워가며 수습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너한테 넘기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둘째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업이나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 형이 계속 맞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자는 거야? 이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자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현실을 택하자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추가적인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경영권 이양에 관한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성우 씨가 원한다면 3년간은 준호 씨와 공동 경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단독 경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두셨다니.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회사 매출이 현재보다 20%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경영권은 자동으로 장남에게 돌아갑니다.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20% 성장?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둘째가 반박했습니다. 쉽게 말하네. 너는 사업이 뭔지나 알아? 그럼 형은 왜 못했는데요? 지난 3년간 매출이 별로 늘지 않았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의 말이 큰형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아니라. 미안해, 형.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나보고 진정하라고?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해봐. 3년 안에 20% 성장시켜봐. 형? 아니지, 그 전에 회사가 망하겠네. 내가 맡으면. 둘째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형,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야. 너는 안전한 공무원으로만 살았으면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웃기지 마. 그럼 형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의존해서 살았으면서. 이번엔 큰형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밑에서만 일했잖아요. 독립적으로 뭘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자식아. 큰형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급히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하지만 둘의 감정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성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째도 흥분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형은 늘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희생이에요?
야, 박성우.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들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걸 처음 봤거든요. 형들, 제발 조용히 해요.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언제 편하게 살았는지 말해봐. 대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용돈 따로 주셨잖아요. 취업 걱정도 없었고, 그건 장남이니까. 장남이면 뭐든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둘째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형은 아버지한테만 회사 얘기 듣고 중요한 결정에도 참여하고 우리는 항상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저도 뭔가 찔렸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큰형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 일을 했고 저희는 늘 구경꾼이었습니다. 큰형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야. 책임요? 좋은 것만 챙기고 책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야, 너 진짜. 큰형이 다가서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막아섰습니다. 형? 안 돼요.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고인께서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요. 우리는 모두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형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제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약 상속자들 간에 감정적 대립이 심해질 경우 한 개월의 냉각 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월이요? 네. 그동안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계셨다니. 큰형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잘 아셨네. 둘째도 진정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 나도 미안해. 너한테 심한 말 했구나. 하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한번 터진 감정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한 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어. 큰형이 동의했습니다. 한 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밥이라도 먹었을 텐데 그날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말 중에 무엇이 진심이었고 무엇이 화가 나서 나온 말이었을까? 사실 둘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큰형도 나름대로의 부담과 책임을 졌던 것도 맞았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생각해 봤습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모든 걸 형들에게 맡기고 편하게 살았던 게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어땠니?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도 예상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걱정하셨거든. 너희들이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차를 한 잔 내주시며 앉으셨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하지만 그게 때로는 독선으로 변하기도 했지. 큰형이요? 응.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성우한테도 시키기만 하고 의견은 안 물어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형은 늘 결정을 내리고 우리에게 통보하는 식이었어요. 그럼 성우는요?
성우는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야.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그러다가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폭발하는 거지. 오늘 둘째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너는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결정을 피하고 싶어 해.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너희들의 성격을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 성장시키려고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 1개월이면 충분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형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어머니의 조언까지. 사실 저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큰형은 늘 형님 행세를 하면서 지시만 하고 둘째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니 형들도 각자의 고민과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 1개월간 형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큰형은 정말 희생을 많이 했을까? 둘째는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그리고 저는 정말 회피만 하고 사는 걸까? 2주가 지났을 때 큰형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야,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네. 회사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그제서야 큰형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사귀지 못했는데 상속 문제까지 복잡해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3주째에는 둘째의 동료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갑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 부담스러워하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그리고 3주가 지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형의 회사에 큰 프로젝트 하나가 취소된 겁니다. 거래처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통보였는데 금액이 꽤 컸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저도 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1개월 냉각 기간이라고 하지만 가족이 어려울 때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저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큰형 얘기 들었어? 응, 나도 들었어. 걱정이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1개월이 아직 가족이 어려운데 그런 게 중요해? 둘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는 그날 저녁 큰형의 회사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큰형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 큰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반가워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왜? 형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1개월 약속은 약속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큰형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했나 봐. 형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항상 뒤에서만 있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들이 눈물과 함께 씻어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큰형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 위기부터 함께 넘어가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회사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진짜 협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제 중 한 명은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형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어젯밤에 나가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형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형이 정말로 가족을 포기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상속장을 읽던 그날부터 시작된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속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큰형이 사라진 지 3일째, 우리는 형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여기 뭔가 있어. 둘째가 아버지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1995-201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같았어요. 이걸 봐도 되는 걸까? 제가 주저했습니다. 형을 찾기 위해서야. 둘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준호가 태어났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다. 아이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평생 관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형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95년 8월 20일. 준호의 수술이 성공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미안하다, 준호야. 형이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거야? 둘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 더 읽어보니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숨기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큰형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1997년 6월 3일. 성우가 태어났다. 건강한 아이다. 하지만 준호가 동생을 질투하는 것 같다. 자신만의 병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1998년 10월 12일. 준호가 나는 아픈 아이니까 특별해야 해라고 말했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민호가 태어났다. 이제 세 아들이 모두 태어났구나. 준호는 장남의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고 성우는 독립심을 길러주고 민호는 형들 사이의 조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우리 성격을 이때부터 파악하고 계셨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5일. 준호가 다른 아이들과 싸웠다. 자신이 장남이니까 특별하다고 주장하다가 친구들과 다퉜다고 한다. 내가 너무 특별하게 대한 게 문제인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2003년 7월 10일. 준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기로 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통해 성장하게 해야겠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될까봐 걱정이다. 아버지가 큰형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가 보였습니다. 병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는 책임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2005년 9월 15일. 성우가 형에게 밀려서 자신감이 없어한다. 이 아이에게는 독립적으로 성취할 기회를 주어야겠다. 하지만 준호가 서운해할 수 있겠구나. 2007년 3월 8일.
민호는 형들 사이에서 눈치를 본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 하지만 너무 자유로우면 책임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의 육아 고민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각각 다르게 키우려고 노력하셨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페이지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준호는 아직 대학생인데 이 상황을 알면 안 된다. 성우와 민호도 마찬가지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 2008년 12월 15일 다행히 투자자를 찾았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10년 안에 회사를 2배로 키우지 못하면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둘째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2009년 6월 20일 준호가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했다. 사실 다른 곳에 취업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회사 상황상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2010년 3월 5일 준호가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아버지는 큰형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 2010년 12월 31일 날짜의 글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로 이 수첩을 마친다.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준호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성우와 민호를 소외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이제는 세 아들이 각자의 길을 찾으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며 우리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큰형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상속을 그렇게 나눈 이유가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에게는 책임을 주려고 한 거겠지. 둘째가 마저 말했습니다.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의 친구였습니다. 민호야, 준호 찾았어. 정말요? 어디 있어요? 부산이야. 너희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있더라. 부산. 아버지가 저에게 상속해 주신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내내 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산소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큰형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큰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동안 수염도 깎지 않아서 초췌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형이 걱정됐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큰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뭔데? 아버지 일기예요. 형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다 있어요. 큰형이 수첩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큰형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나한테 심장병이 있었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셨을까?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위축될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큰형이 한참 동안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상속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도 형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큰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아버지 마음도 너희들 마음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형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바닷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큰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했나 봐. 너희들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형도 미안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저도 형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항상 구경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큰형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아버지 뜻대로 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맡되 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도울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산 땅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함께 해보자. 우리는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회사가 2008년에 부도 위기를 겪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때 형이 없었다면 회사가 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형만 의존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고요.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 아버지는 우리 각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를 보여주며 상속 진행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일기를 찾으면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기를 찾았다는 것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준호야, 너는 어릴 때 심장이 약했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약점이 아니라 너를 더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이유를 이제 알겠지. 성호야, 너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는 게 싫어했지만 사실 너에게는 형에게 없는 창의성과 유연함이 있다. 회사를 맡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너라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호야, 너는 형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산 땅은 그를 위한 기회다. 마지막으로 5년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너희들이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아직 하나 더 남은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큰형이 지친 듯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에 추가하신 조항인데 혹시 상속자 중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내용인데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를 형제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족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일부는 알고 있었지. 특히 준호 심장 수술 얘기는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 준호가 위축될까봐.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지켜오셨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경영진이 바뀌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핵심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고 거래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을 넘기는 게 맞을까? 큰형이 고민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둘째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저 역시 걱정이 됐습니다. 가족 화합은 좋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2008년 부도 위기 때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되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진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관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우리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속은 곧 가족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큰형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우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핵심 부장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고 최대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어. 큰형이 사표들을 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 모인 우리 3형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 일단 부장들을 만나서 얘기해봐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얘기해서 뭐해? 이미 마음 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민호까지 나설 필요는. 형,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사표를 낸 영업부장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평소 큰형을 많이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부장님, 갑작스럽게 왜 이런 결정을?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성호 씨가 갑자기 경영을 맡는다고 하니까 불안해요. 왜요? 사업 경험도 없으시고 우리 업계 사정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사장이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도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실험할 여유가 있습니까? 큰형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그럼 왜 바꾸는 거예요? 김 부장이 반문했습니다. 준호 씨가 계속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장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이직까지 결정한 상황이었던 거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가 말했습니다. 형, 내가 포기할까? 뭐라고? 회사를 형이 계속 맡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 못 하셨을 거야. 큰형이 차를 세웠습니다. 성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 뜻을 포기하자는 거야? 뜻도 좋지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유언을 고집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 큰형이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형?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나만 의존하는 회사는 건강하지 않아. 둘째가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응. 대신 조건이 있어. 큰형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은 내가 성우를 완전히 서포트한다. 그리고 민호는 부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부산 사업이요? 응. 우리가 각자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진짜 협력이 가능해.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는 3개월간 큰형과 함께 회사 업무를 익히고 저는 부산 땅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도 불안해했고 일부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새 사장님 언제 오십니까? 격리팀 직원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야.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준비요?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둘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준호 부장님이 계속하시면 되죠. 둘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과도기가 언제까지예요? 우리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요. 직원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대 거래처인 대광건설에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 대표님이 안 계셔서 아쉽네요. 대광건설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 말씀이시군요. 자꾸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경영진이 바뀌는 거군요. 네. 앞으로는 제가. 잠깐만요. 부장이 둘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성호입니다. 아, 둘째 아드님이시군요. 그런데 사업 경험이 있으시나요? 둘째가 당황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글쎄요. 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도 위험 관리를 해야 해서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과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남분께서 계속하시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부장이 돌아간 후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둘째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형, 정말로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둘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큰형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둘째가 답답해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형,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저는 며칠 동안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부산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부산 프로젝트?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 땅 근처에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대요. 거기에 맞춘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큰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펜션이나 체험관 같은 거요. 그런데 이걸 둘째 형이 기획하고 총괄하는 거예요. 둘째가 놀랐습니다. 내가? 네. 성공하면 형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 직원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회사 자금을 투자해서 아니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상속분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너 혼자 위험을 감수하는 건 안 돼. 위험은 우리 모두가 감수하는 거예요. 대신 성공하면 모두 함께 나누는 거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부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둘째가 기획을 맡고 큰형이 경험을 제공하고 제가 자금과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사업 기획이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었고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큰형이 걱정했습니다. 성우가 너무 힘들어해. 정말로 둘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계획서를 수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정말 어려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았어. 정말요? 응. 사업 시작할 때 밤마다 공부했어. 그리고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했어. 어머니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부산 프로젝트 기본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둘째가 직접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형 펜션이라 큰형이 계획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 가능성은 어떨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광건설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다른 거래처 두 곳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세 곳에서 동시에 계약 재검토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은 패닉 상태였고 일부는 이럴 줄 알았다며 원망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부장이 물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그리고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갈림길에 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그때 둘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겠습니다. 성우야, 안 돼.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거래처들이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민호까지 나설 필요는. 형,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큰형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을게.
형, 내 인맥으로 일단 만날 기회는 만들어줄 수 있어. 그 다음은 성우가 설득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대광건설 부장과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큰형의 소개로 간신히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가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가 부탁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봐주세요. 둘째가 부산 프로젝트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회사 경영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부장이 계획서를 훑어봤습니다. 흥미롭긴 하네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실 거예요? 아니요. 형들과 함께 합니다. 그럼 결국 준호 씨가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둘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획과 총괄을 맡습니다. 형은 자문 역할이고요. 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에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드릴게요. 이 부산 프로젝트를 6개월 안에 성공시키시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실패하면 완전히 손을 떼는 거예요. 둘째가 저와 큰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부산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인허가 문제, 자금 문제, 인력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집안 문제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추가 비용이 상속분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둘째가 절망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 큰형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상속분을 보태줄까? 그럼 형 몫은 어떻게 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부산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요. 민호야, 그러면 너만 위험해져.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때 둘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내 욕심 때문에 너희들까지. 형,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선택이에요. 큰형도 둘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우야, 포기하지 마. 아직 시간이 있어.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깨달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3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걸고 도전해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거였습니다. 상속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제 부산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속도로는 6개월 안에 완공이 불가능해요. 현장 소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은 제가 감당할게요.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돈이 어디 있어? 제가 걱정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거야. 안 돼. 큰형이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걸었잖아. 그때부터 정말 혹독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둘째는 매일 새벽 5시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밤 10시에 돌아왔고, 큰형은 서울에서 회사 업무와 부산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저는 인허가와 자금 관리를 맡았죠. 2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제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데? 또 문제 생겼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부산시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이야? 네. 3억 원이에요. 둘째가 현장에서 듣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한순간에 터진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호 씨, 죄송한데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요. 한 달이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기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요. 다른 업체를 찾아볼까? 큰형이 제안했습니다. 지금 와서 업체를 바꾸면 더 지연돼요. 둘째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사표를 냈던 김 부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자원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부장님, 왜 갑자기? 김 부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호 씨 하는 걸 보니까 진심이 느껴져서요. 네. 처음에는 경험 없다고 무시했는데 지난 2달 동안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만든 회사인데 망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순간 둘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뛰었습니다. 직원들은 주말에도 부산으로 내려가서 페인트 칠부터 청소까지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도시락을 싸서 현장에 가져다 주셨고 형수님들도 번갈아 가며 현장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어느 날 밤 큰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회사 직원들, 현장 인부들, 심지어 인근 상인들까지 우리를 응원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개월을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광건설 부장이 갑자기 현장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러 왔습니다. 아직 완공까지는 한참 남은 상태였는데 벌써 점검을 나온 거죠.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는데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부장이 현장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뭐가 아쉬운가요? 규모가 생각보다 작고 시설도 평범하고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혼신을 다해 만든 것을 평범하다고 하니까요. 둘째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컨셉은 차별화되어 있고 컨셉은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때 김 부장이 나섰습니다. 부장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 회사 직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성호 사장님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도 성공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체험형 펜션이 요즘 인기 많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좋아요. 현장 소장도 거들었습니다. 바다 전망도 좋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순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옹호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 거죠. 대광건설 부장도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라면 확신합니다.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완공되면 다시 보죠. 부장이 떠나고 나서 현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둘째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게 해드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장님을 도우는 게 당연하죠. 그날 밤 우리 삼형제는 펜션 건물 앞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힘들었지? 큰형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둘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왜?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 처음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큰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이야.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런 거였을까? 둘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찾으면서도 함께하는 것. 마침내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와서 마무리 작업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큰형의 딸이 펜션 내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삼촌들이 열심히 만들었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완공 하루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펜션 앞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때 큰형도 나왔습니다. 너도 잠이 안 와? 네. 너무 떨려서요. 나도 그래.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째 형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하고.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형이 해낼 거라고. 큰형이 웃었습니다. 성우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걸 해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마찬가지고. 형도요? 응. 예전에는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함께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 드디어 완공일이 왔습니다. 대광건설 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부장이 완성된 펜션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펜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성공할 것 같은데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기존 계약 유지하기로 하죠. 그 순간 둘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또요? 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열어보라고 하셨거든.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다. 상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각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서로를 믿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준호야, 이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동생들이 함께 할 거야. 성호야, 너에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민호야, 너는 가족의 중심이다. 형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너희들이 각자 독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5년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그 정도 시간이면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이루어낸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형제가 되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네.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장했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큰형은 혼자 모든 걸 떠안으려던 습관을 버리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자신감을 찾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펜션은 예약이 끊이지 않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형, 이번 주말도 만실이에요. 제가 예약 현황을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둘째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추가동을 지을까? 좋은 생각이네. 큰형이 동의했습니다. 회사 상황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투자할 여력이 있어. 회사도 정말 달라졌습니다. 둘째가 경영을 맡은 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경영이 아니라 전문 경영의 색채를 띠게 되면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됐습니다. 저도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펜션 운영과 새로운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기획 쪽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회사도 안정됐고 펜션도 성공했고 그리고 가족도 화목해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됐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형들을 주셔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큰형이 말했습니다. 5년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 모이는 것 같아. 맞아요. 둘째가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매년 아버지 제삿날과 명절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 회사 회식, 펜션 이벤트 등으로 훨씬 자주 만나죠. 조카들도 삼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삼촌들은 왜 이렇게 친해요? 큰형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원래 친한 게 아니라 친해지려고 노력했거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보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럼 저도 동생이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쉬울 거야. 그때 둘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억지로 시켜서 친해진 거니까. 억지가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죠. 큰형이 정정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속장을 읽던 그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여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둘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짓는 걸 우리 삼형제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씩 따면 어떨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큰형이 동의했습니다. 정수에서 정자를 따서 박정민이나 박정우는 어떨까? 둘째가 말했습니다. 결국 박정민으로 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자와 삼촌의 민자를 합친 이름이었죠. 이 아이가 클 때쯤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둘째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더 좋아져 있겠지.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좋은 삼촌들이 되어야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이었다는 것을. 재산은 나눠져도 가족의 이름은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상속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장을 읽던 그날 형제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꿈을 꾸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